그건 뛰어넘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그 두 번째 맥락에서 패러그래프에서 모든 존재가 결국은 모든 법이 최종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자성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체가 재무상이라고 한다면 이 법체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무상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의문 혹은 반론이 항상 제기되어 왔죠. 그렇지만 이들은 만약 어떤 기준점이 없다면 우리가 운동을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변하지 않는 그 자성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것들을 무상성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측정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탈적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작용의 본성을 지금 나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증오심을 혹은 내 마음속에 떠난 어떤 탐욕을 그 탐욕의 본성을 내가 성적을 여실하게 인식했다면 즉시 그는 그 탐욕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제, 불교에서는 그걸 대치라고 하는데 약을 투입할 겁니다. 탐욕에 대한 치유책은 보통 그 부정관이라고 하듯이 무상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듯이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 탐욕을 제거하고 증오심이 일어날 때는 그 증오심에 대한 약을 투입할 겁니다. 일체 존재를 어머니와 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심적인 어떤 다른 계기를 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투입이 항상 그런 농담으로 하겠지만 약을 먹을 때 오남욕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세진 것처럼 병의 증상을 여실하게 인식했을 때 적절한 약이 투입될 수가 있는데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이 약자약 먹다가 몸만 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적절한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약을 투입하기 위해서 법의 자성에 대한 그러한 확정에 들어갔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선법은 증장시키고 불선한법은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갈 수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항상 덧붙여갖고 논의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170법이라고 하는 도식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지각할 때 이 기본적인 어떻게 그 대상의 성질이 무엇이며 거기서 어떻게 이 식은 기능하는가 하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나중에 용어긴 하지만 이 유부는 무형상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후대 7, 8세기, 8, 9세기 용어긴 하지만 유부의 경우에도 적도합니다. 형상이라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작용의 어떤 모습들, 측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이 특정한 의미로 사용돼서 우리가 대상의 형상을 보통 형상을 갖고 그 형상의 모습으로 취해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하는데 이 무형상지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형식을 우리들의 사유나 그 의도적인 왜곡 없이 그대로 대상의 형상이 나의 시계 그야말로 마치 맑은 거울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면 그 맑은 거울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대로 비춰준다. 즉 많은 경우 언어와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언어와 분별에 의한 사고의 왜곡이 대상의 왜곡이
구성작용에 의한 대상의 왜곡을 인정하는 경우를 유형상지 신호라고 합니다. 즉 그것은 식의 소위 대상 구성작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정보들, 관심들, 욕망들을 매개로 해서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의 의도대로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대상 구성작용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제로 학파입니다. 이건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의 실제로 학파였던 미망사학파라든지 혹은 바이세식 학파에서도 그런 방식대로 대상의 무형상지식론을 동일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그것은 분별이나 언어에 의한 왜곡작용이 없이 대상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나이야말로 붓다의 상태와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가 대상을 보면 그대로 아무런 왜곡 없이 볼 테니까.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소위 타블라라사, 백지 상태가 아니라 과거의 경향성을 품은 채 다만 그 경향성이 빨리 구현화되느냐 구현화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경향성을 충분히 개발할 수가 없고, 그 나이가 든 성인은 그것들을 근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향성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유부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적어도 일단은 맑은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대로 의식작용의 왜곡 없이 자기에게 인지가 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 대지법의 설명에서 10개의 심리작용들이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의식 찰나, 하나의 식 찰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러니까 튜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언어작용, 즉 상이라고 하는 언어작용이 있고, 감수라고 하는 정서적 작용이 개입되어 있고, 또 판단이라고 하는 인지적 작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지정의의 측면을 가지고 이미 기본적으로 이 우리들의 인지가 아주 기본적인 미세한 단계 속에서 이미 약간의 미세한 튜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대로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건 아니라 그건 붓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상을 의식작용의 의도적인 왜곡 없이 혹은 의식작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대상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러한 구성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설일체 유부의 주장이었고 그 실제로 학파로서의 일반적인 지식론입니다. 이거 지각론입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에 의한 대상 왜곡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십상이다 마음심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단순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2차적인 판단일 수가 있는데 언어적 판단일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런 상이 이미 이 마음의 의식작용에 기본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어떤 순수한 대상에 대한 알미 아니지 않겠냐고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설일체 유부는 세 가지 종류의 분별을 설명합니다. 하나가 자성 분별, 하나가 개탁 분별, 그러니까 신념 분별인데, 그 자성 분별은 마찬가지로 시바바바 자성적으로 분별하는 것. 그다음에 개탁 분별은 고차를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고, 신념 분별은 기억작용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전 50의 경우는 자성 분별만 있지 나머지 두 개는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세 가지 분별이 같이 작용하는 것은
오직 제6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그러니 그 자성분별은 그러니까 이 유부도 이 대지법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미세한 조정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분별이 갖고 있는 의미대로 대상을 언어와 사유의 힘을 가지고 구성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전 오식에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6의식은 다릅니다. 제6의식은 소위 말해서 완전한 그 구성이에요. 내가 그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보고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보고 그 다음 찰나에 그 그림에 봤던 그 예를 들어 크림트의 유명한 그 그림에서 그 황금색 모습을 그 그림을 생각해서 황금색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찰나에 나는 황금색을 보면서 아 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의식은 이 황금색을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황금색 부처님의 황금색 장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석굴암의 아름다운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색을 가지고 다른 추수가 다 진행될 황금빛 벌판을 생각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건 의식의 작용이에요. 황금색이라고 하는 그 전찰나의 지각을 소재로 해서 제6의식이 거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욕망들을 미싱해가지고 그것들을 새로운 제6의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와 같이 그렇지만 이 전 5식의 작용들은 적어도 그러한 적극적인 인위적인 어떤 개입작용, 의식적인 개입작용을 허용하지는 않아요. 미세한 튜닝은 자성분배라는 방식이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이 무형상 지식론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이 저절로 붓다와 같은, 전오식이 붓다와 같은 그야말로 장애 없는 대상에 대한 여실한 인식이 아니라 그런 미세한 자성분별의 방식으로 대상을 분별은 있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냥 없는 거라고 봐주자. 그 정도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대상을 그대로 형상 없이 즉 어떤 그 대상의 직접 구성작용 없이 그냥 대상이 나의 의식에 직접 부딪힌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즉 그러니까 대상 구성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식에게. 그 다음에 그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붓다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자성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대상을 분별작용에서 구체시키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의미에서는 그냥 없는 것이라고 봐도 돼 하는 수준에서 의식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론자로서 이들은 마음 밖에 존재하는 대상을 인정했고 그것들이 그러한 명확한 주장들 때문에 이 설현치의 유부가 지속적으로 다른 학파들의 공격에 대상이 됩니다. 경량부라고 하는 학파 또는 불교, 대신불교 학파에 있어서도 불교 내부의 타켓은 전부 설현치의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했던 학파였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학파이기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6의식이야말로 이것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에게서 대부분의 존재들에게서는 의식적인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방식대로 사람들은 전찰나의 지각을 소재로 해서 그 다음 찰나에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대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천국과 지옥은 다 제6의식에서 나눠집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경량부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량부라고 하는 말은 경을 인식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해서 경량부라고 말했습니다. 사우트 안티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을
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논소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겠어. 우리들은 부처님 말씀이 최고야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학파는 때로는 그 다윗바사론 등의 초기 그 유보문헌에서 비유사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비유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학파에 대해서는 그 가토의 책과 그 다음에 권은민 선생의 경영부 상자 슈리라타 연구가 최근 전문적이지만 나와서 그 경영부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경영부는 독립된 휴게 전통을 갖고 있는 학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러 학파들 내에서 각기 다른 철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불교 전통은 매우 재미있게 사고의 자유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설치부에서 휴게를 받아도 나는 대승적인 방식으로 관세음보살을 믿고 나는 관세음보살의 구제력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는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시공생활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준칙이니까. 그러니까 개의 통일성, 즉 생활 방식의 통일성이 있지 이 사고의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학파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많은 대승의 논사들은 주로 설치부나 화지부나 그런 학파들 소속, 법장부 소속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경량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휴게 전통, 즉 휴게 전통은 자기 학파에 속한 식료들에게 계를 주고 자기 학파의 이름으로 받는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독립적인 휴게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파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학파는 세친 무렵이나 세친 직후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경량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용이 되기 시작하고, 세친이라고 하는 뛰어난 철학자, 대승불교 유식학파를 그야말로 완성시키고 또 설열체부의 교학체제를 완성시키는 부사로이라는 텍스트를 저작한 그야말로 최고의 불교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가 설열체부의 학설을 비판할 때 주로 경량부의 관점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설체유보와는 달리 설체유보는 무형상지식론, 우리 대상에 대한 우리들의 형상이 이미지들이 어떤 분별작용의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별작용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유보처럼 아주 미세한 자산분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단계조차 이미 분별작용이 이미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이 경량부가 특히 중요하게 된 것은 나중에 유식불교가 끝나고 나중에 포스트 요가차라 시대에 법칭이라든가 디그나가나 법칭이라고 하는 논사가 소위 불교 인식론 학파를 열 때 이 디그나가나 다르마키르티가 의거했었던 학설이 경량부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량부적인 해석이 그 법칭의 해석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더 산스크리트 문헌에 입각한 해석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경량부가 어떤 특정한 학파가 아니고 여러 독립된 학자들의 그 학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일관적인 어떤 걸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디그나가와 같이 이 경량부는 디그나가가 경량부를 따서 했겠지만 지각의 찰나와 그다음 사유의 찰나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디그나가는 지각은 대상의 형상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는 제6 의식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왜곡작용이 대상에 대한 왜곡작용이 이미 진행된 단계에서 사유는 대상에 대한 여실한 인식과는 상관없고 그 대상의 그 언어를 통한 대상의 공통된 특징을 인식하는 반면에 이 지각은 대상의 고유한 특징들, 자상을 인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디그나그의 설명 속에서 과연 이 5275법에 나오는 이 대지법의 역할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디그나가가 말했던 것처럼 지각은 법의 자상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사유 분별은 법의 공통된 특징을, 즉 언어화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은 그 이후에 불교인식론 학파의 일종의 표준적인 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경량부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 식 가운데 부과된 형상이고, 의식은 수정이나 거울과 같이 그대로 투명하게 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에 의해서 굴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즉 대상의 구성적인 측면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는 고등학교 때 철학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 시절에 만약 배우셨다면 뭐 철학 개론 수업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좀 국민들을 위해서도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서양 철학에서 이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저희 근세 철학의 대성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칸트가 바로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대상의 구성작용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는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감성 형식에 의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주 형식, 인과율이라든가 그런 범주 형식에 의해서 사물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사물을 판단하는 순간과 사물에 대한 지각하는 순간과 사물이 이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후찰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찰나, 우리들이 지각하는 찰나에서 사물이 어땠는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들이 소위 말해서 물 자체의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물 자체의 딩한짓이라고 하는데, 물 자체는, 사물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서 영원한 비밀입니다. 경량부가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 경량부는 지각의 찰나와 그 다음에 인식의 찰나를 구별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우리들이 전 찰나에서 노란색을 만약 지각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찰나에서 우리들은 이것이 노랗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제6 의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찰나에서 이것이 노란색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낼 때 이미 노란색에 지각했던 찰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세로. 그래서 우리는 결코 노란색 그 자체를 결코 알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경량부가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경량부는 그래서 지각과 사유를 구별하면서 우리들은 사유의 순간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각의 순간은 알 수 없고, 당연히 지각의 순간은 전지하신 일체지지하신 붓다만이 알 수 있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 경량부도 칸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지각의 찰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재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다만 그것이 남긴 인상을 통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것은 그래서 그 칸트는, 그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래서 이 물 자체에 대한 알물, 하나의 그 가능성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그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준 어떤 것들을 전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물 자체라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요청하거나 전제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직접 지각이 될 수 있는 없는 것을 네가 어떻게 있다고 전제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순수성 비판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리고 순수성 비판에서 칸트가 주장했던 것은 자기의 명제를 부정하는 거라고 하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한 것도 결국 그 물 자체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적 갭차로 그 시간적 갭차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들의 사물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들의 현재 찰나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로서의 불교식으로 소연년으로서의 그 대상 존재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경량부가 생각했던 것들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경량부터 시간적 갭을 가지고 지각 찰나와 사유의 찰나를 명확히 보여함으로써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들이 단지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극단적인 노미널리스트적인 유명론자의 관점을 제시다. 모든 것은 명칭이지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명칭에 의해서 우리들은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지 명칭을 통해서 그것이 대상 그 자체라고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경량부는 또 다음 시대에 주요한 자기인식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방식인데요. 소위 시계 자기인식인데 그것들이 자증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유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위 식 내부에서 만약에 이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각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조금 지나서 저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았다고 합시다. 황금색 은행나무를 보았는데 나는 그 황금색 은행나무를 아름답다고 하는 지각만으로는 결국은 그 지각이 어떤지를 알 수 없다. 나는 저 황금나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안다. 즉 메타적 차원 속에서 상위적 차원 속에서 저것이 은행나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반성을 해서 다시 아는 그러한 인식작용이 없이는 나는 결국 대상에 대한 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자증적 개념이니까 알고 있는 전제거든요. 근데 모든 인식은 그러한 자증적 측면, 즉 나는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상본과 경본이라고 하는 대상적 측면과 그것을 파악하는 그 파악작용의 측면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알미 형성되는데 그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메타적 차원 속에서의 알미, 모든 알미에 추반되지 않는 한 나는 저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내가 지각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죠. 근데 그러한 알미 있을 경우에, 자증적인 알미 있을 경우에 비로소 그 알미 확인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법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중에 성유신론에서 현장이 그 호흡법이라고 하는 논사에 증자증분 개념을 도입하는데 인도의 어떤 논서에서도 증자증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잉여적인 논의가 아니었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신론은 워낙 난해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한문만 갖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러한 설명을 디그나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자기인식, 자증분 개념은 소위 이 유형상 지식론을 주장하는 많은 학설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뒤따르는 결론으로 수반현상으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갖고 말하자면 이 설열체유고는 칼은 자기 자신을 자를 수 없고 그 다음에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인식작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다른 비유를 사용해서 경량부는 등불이 비칠 때 동시에 사물들을 비추고 다시 회광해갖고 반조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비춤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비춘다. 그 사물이 비춰진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경량부의 인식론에서의 자증 개념, 시바산 메타나 아이디어인데, 이 자증지 개념은 우리에게 디그나가 경량부 설명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원래는 대중부에서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 설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중부에서 성자들의 인식을 소위 예를 든 성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말을 하는데, 거기서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부 경우는 무형상 지식론을 말하고 대상을 거의 그대로 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각과 알미 투사하기 때문에 거의 차별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알미에게 전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량부는 우리의 인식에, 우리의 식에 적극적인 구성작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대상인식이 많이 불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각과 개념의 구별을 명확히 시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 경량부의 종자설을 보면 이 경량부가 그 유부의 득개념을 비판하기 위해서 창안해낸 개념들입니다. 종자나 혹은 훈숙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종자도 식물학적인 메타포죠. 우리가 식물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러한 메타포를 도입해서 미래의 과거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떤 힘들, 파워, 그 에너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개념에 대응하면 샤크티, 힘인데 그것들이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일종의 종자라고 하는 식물학적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부의 특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으면, 내가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경험을 해서 성자의 상태를 득했다, 얻었다고 할 때 이 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유부들은 추상화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어떠한 종류의 성자의 상태 획득이라고 하는 상태가 신불상행법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설명에 대해서 이 경량부는 비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이친이 구사론에서 말한 대로 상속전변 차별, 의식의 흐름 내에서의 특정한 변화 혹은 특수한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현재 찰나에 있어서 그러한 종자의 개입을 통해서 이 특정한 그 상태가 다시 개헌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헌된 상태가 사라지면, 그래야 사라져서 다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다시 마음의 흐름 속에서 심으면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싹이 맺고 열매가 맺고 씨앗이 다시 심어지고 하는 그 마음의 흐름 속에서 그러한 방식이 순환되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들은 결국 과거와 미래의 법을 실체시화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득이라고 하는 매우 이상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이 이 현재 찰나에서의 우리의 의식 흐름 내에서의 특정한 변화를 가지고 우리들은 이 업의 과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주장은 인도 불교는 물론이고 인도 사상 전체에서 업설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다른 학파도 이 방식대로 업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방식대로 이 경량부는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업과의 메커니즘은 사실 부타께서 부타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기본 프린시플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 프린시플을 가장 그럴듯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식학파는 이러한 상속, 전변, 차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것도 세친의 경량부에서 빌려온 개념인데 이것들을 조금 바꿔서 이 유식20논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이것도 세친이 지은 텍스트입니다. 유식 30도가 유식 20논이라는 텍스트에서 식전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식의 변화, 이제 상속의 흐름 내에서의 특수한 변화 대신에 이제 식 자체가 때로는 대상으로, 때로는 자아로서, 때로는 어떤 요별로서 변화되어 갖고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건들이 십 내부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초가 되는 출발점은 이 경량부가 이용했던 에너지 개념, 종자라고 하는 그 샤크티 개념입니다. 이 샤크티는 구체적인 파워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들이에요. 그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은 적어도 이 업과의 상속들이, 업과가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과보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적어도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정합적으로. 그런 가장 그럴듯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데 이 경량부 설명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어차피 간단하게 역사적인 맥락과 그걸 설명하고 할 테니까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스님이, 젊으신 학연 스님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수행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물으신 적이 있다. 경량부든 아니면 오이법의 관찰, 수행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수행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는 그것들은 마음속에 선을 개발하고 을선을 억압하기 위하여 지금의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여실하게 인식하는 것. 마음 상태가 내가 어떤 여인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 자성을 명확히 이해할 때 그때 나는 치료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치료제를 투입하기 위한 자기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학파도 비파샤나 무아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공성의 관찰을 중요시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듯이 전혀 다른 공성에 대한 이해 혹은 인무아라고 불려지는 문제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중간을 볼 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대승불교가 어떤 맥락에서 시작했는지를 간단하게 15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부가 자기들의 학설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대략 기원전 2세기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완성된 것은 세친에 의해서 혹은 중현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은 대략 350년, 400년 사이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세친은. 세친은 그는 위대한 진짜 사상가고 보통 불교라고 하는 대승 불교를 이끄는 4개의 바퀴에 그의 형제인 악상가와 무착과 세친 그리고 용시보살과 그의 제자인 아리아델과가 포함되는데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 특히 논소를 지은 양으로서는 발군의 인물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기원전 2세기경의 논서가 적절로 제작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대승불교도 그 무렵부터 대승적 아이디어를 담은 여러 가지 그 텍스트들이 발전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를 담은 것들은 일종의 전생담 문헌입니다. 이것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불전 문학에 속하겠죠. 여기서 우리들은 대략 450개, 그러니까 500여 개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기에 번생에서 부처님이 되시는가 하는 그 질문을 나름대로 그 당시까지 불교 스토리텔러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불전 문학의 형태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소위 아비델마에서 공유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붓다와 아라한의 상태의 명확한 구분이라든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다 앞서가지고 붓다가 된 스토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갖고 있던 타인을 위한 적극적인 안가주망 때문이었다는 등 그리고 그가 얼마만큼 고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난행을 통해서 그러한 이 중생들에 대한 이익행을 행했는지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경우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불전 문학에 속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감동시키기에는 당연히 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우리들이 산체 탑이라든가 그쪽에 많은 부조로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체 대탑이 대략 기원전 2, 3세기에 축조가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거기에 이미 그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살의 스토리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이것들이 그 당시 불교 커뮤니티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부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불심을 아마 돈독하면서 얼마만큼 붓다에 대한 자기 희생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보살행이라고 불려지는 스토리들의 시작입니다. 이 보살행은 나중에 대승불교에 있어서 자리와 이타의 두 날개로 움직이는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타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걸로서 간주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 인도 문화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인도 문화는 누가 말했듯이 구제의 사유화거든요. 전부 개인적인 구제를 전부 목표로 했습니다. 소식의 아라한들이라고 불려진 인물이 그렇고 다른 인물도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에고이스트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제론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자기의 심상속을 정화시키고 청정하게 하는 말이 제일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이상은 자기를 손해보면서 하질 않았는데 이 시기에 이러한 보살의 그 스토리의 감화를 받은 대승 경전들이 찬실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석가모니 전생의 스토리들을 각색했던
대비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인데 거기서 이 소위 이 7가지 살도 마음학과 양설 기호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살생의 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대비라고 하는 이름의 선장이었을 때 그가 500명의 상인들을 데리고 타인과 타나라와 단나라 교육을 하러 떠났을 때 거기에 도둑놈 몇 명이 끼어들어가지고 전부 죽이고 훔치려고 도둑질을 해서 자기 물건을 빼앗아가는 것을 아시고 어떡하 할까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죠. I don't care. 그건 업이지 뭐 내가 뭐해 하면서 놀 것이냐 아니면 개입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일 때 만약에 개입을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공표하면 500명이고 한 명을 때려 죽이게 되면 500명은 살생에 업어진 것이고 만약에 공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한 명은 500명을 죽이는 악업을 짓는 거죠. 그때 그런 딜레마에서 나온 해결은 그 당시 그 불교도의 아이디어에서는 자기가 그 모든 죄와 악업을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짊어가겠다고 할 겁니다. 그 타인들의 행복은 그 죽임을 당한 도둑도 포함입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한 도둑들이 1차적 관심사예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하여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볼 때는 다른 대안도 있을 텐데 라고 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클라이막스를 전제하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한 방식대로 그러한 살생의 업을 씌워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은 후에. 업의 까르마의 법칙은 그에게도 예외는 없어요. 그렇지만 즉시 그는 이타임 때문에 다시 얼마 있었고 지옥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아이디어들이 잔실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종류의 아이디어와 더불어 이제 대승경전들이 본격적으로 기원 전후에 탄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 스님들은 왜 대승경전들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하냐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섭섭해하시는 분이 누구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종교적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사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말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이 선선, 잘 말씀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은 잘 설해진 것이죠. 동시에 잘 설해진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설해진 것이 대승경전이라는 그것이 부처님에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하등 부처님의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한 부처님의 상태를 추첨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상태의 열심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체험을 부처님에게로 회양하는 것이니까요. 그와 같이 이 대승경전들이 산출되는데 이 대승경전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150년경부터 이 대승경전들이 중국으로 번역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 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도에서 이 대승경전이 언제쯤 편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초기에 번역된 대승경전 중에 하나가 반야경계통입니다. 이 반야경계통 중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팔천송 계통이 가장 초기 경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금강경 반야경이 따른다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반야경 계통은 매우 아라냐카오 외진국에서 수행했던 그리고 새로운 대승적인 통합 경험을 수행하고자 했던 수행자들의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승 반야경의 내용들은 사실 대승불교의 골간을 이룹니다. 대승불교의 아이덴티티는 스피리투얼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주저없이 반야경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소위 여러 경전들, 예를 들어서
그 정통의 경전에 속하는 경전들이 편찬인데 예를 들어 반주산매경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텍스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175년경에 이미 낙양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경전들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명상이 설해지고 또 다른 대식 경전에서는 아미타 경전이나 미륵불의 미륵보살의 뭐 하생을 얘기하는 그런 정토 신앙을 얘기하고 또 다른 대식 경전 중에서 십지경이 그 당시에 번역이 편찬이 됩니다. 저는 최근 십지경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너무 반해경과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고 있는 목표 지향은 비슷한데 이 반해경이 아라냐카에서 위진구에서 수행하던 그야말로 수행자들의 생각을 담은 그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십지경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화가적인 이미지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경전을 제작한 분들은 분명히 시인이거나 아니면 화가였을 것 같다. 매우 이미지가 풍부한 그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명상 상태를 계속 기술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그 화엄경 자체의 중요한 그 십지경이나 그 다음에 입법계품들이 편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계품은 잘 아시다시피 선제동제 구도행각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보살행에 대한 자각들이 이미 기원 전후로 시작해서 대승불교 소사이어티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이 있었고 법화경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반해국적화에 들어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비슷한 이게 편찬된 그 다른 조금 이후에 결정된 여러 가지 대승경전들은 또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우리들은 기원 전 175년경의 그 앙세고의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법포는 조금 280년경의 인물이고 그들의 번역 덕분에 안세고는 주로 소승의 명상서적, 설일체육의 명상서적을 주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의 관심을 갖던 두 분야가 소승의 명상, 안반수일경이라든가 등등의 소승의 명상법이었고 또 다른 것이 대승적 아이들을 담은 그런 반야경이라든가 그런 반주산맥경 등의 텍스트였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이 대승경전은 편찬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붓다에 대한 명상을 실천했던 일군의 승려들, 아마 그들의 승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주산맥경은 제가 잘하고 하지 않고 그들을 승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정형화된 사원에서 머물지 않고 그 아란야카에서 고행을 했던 승려들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명상을 했었던 이 승려들의 작품이고 그를 따르는 그 수행자들의 공동아마 산물이었겠죠. 그들이 공동으로 명상을 하고 공동의 비전을 얻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했었던 그 비전들, 영어입니다. 비전.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 전망들이 리얼리티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른 경험도 마찬가지고 화엄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등등의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그 십지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십바라밀의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이 대승불교는 굉장히 풍부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수행론적으로나 아니면 명상 내용으로서나. 그리고 그것들이 이 산출됨으로써 산출되고 동아시아에 주로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써 대승의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아함이라든가 니카야에 담긴 붓다의 말씀을 상황우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대승불교 철학자들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붓다에 대한 체험들을 일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논서들이 작업이 결국 우리들이 용수보살이라든가 그의 제자인
그의 제자 그리고 그 데바 아리아 데바라고 불려지는 인물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착과 세친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논서들에 의해서 이러한 불설들이 체가된 방식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수행도에 따라서 진행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누구도 붓다를 친견하기 위해서 반주삼명경의 사람대로 들어가면 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승불교도들은 그것 자체가 전적으로 그의 의식의 흐름 자체를 철저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붓다를 친견하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결국 붓다라는 것도 꿈속이나 명상에서 만난 붓다도 어떤 신이 말한 것처럼 이미지에 불과하고 아이디어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까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것이 이것이 붓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어떤 자기의 이미지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생각을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이미 대승불교 논사들에서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명상을 했을 때 우리들은 붓다로 이루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초반심이었습니다. 완전한 붓다 같은 깨달음, 그리고 붓다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미, 이와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겠다. 그것이 아라한과 다른 대승불교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그 식지의 체계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대승불교는 일관되게 것이 3아승기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의 겁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아승기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데 인도에서는 10에 16승인가 되게 많은 시간인데 그것을 곱하기 3을 해갖고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얼마큼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도 또 합니다. 파천성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반심한 보살은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 1하승기겁이 지나고 2하승기겁이 지나고 3하승기겁이 지났을 때 제 보살 팔찌가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이 불태전지를 얻는 단계고 무생법을 얻는 단계거든요. 2단계에 도달하는 손에 꼽을 정도다 라는 말인데 다만 위안이 되는 건 우리들은 항시 다시 그 패자부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대승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발심을 강화시켜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붓다가 될 수 있는 오래된 길을 설하고 매우 어려운 길을 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길들이 나중에 인도불교의 주류 전통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 저는 기적과 같은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극히 개인적인 해탈을 추구해서 또 인도 문화의 흐름에서 볼 때 타인들에 대한 고려를 1차적인 관심사로 놓는 종교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아시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우리가 20세, 21세기에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도시적 세계가 건설된다.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밖에는 우리가 인류 공동체를 건설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들이 대략적인 그 아이디어였고 다음 시간에는 그 대승경들의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학파들이 이것들을 이론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관법의 내용을 담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